안녕하세요. 우당 청소년 역사교실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청소년 역사교실 첫째 시간입니다. 우당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당 유행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황원섭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당 선생의 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것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조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칼레 시민상입니다. 이 칼레 시민상은 잘 아시다시피 14세기 영국과 불란서가 100년 전쟁을 하게 됐죠. 근데 영국군이 불란서를 침공했을 때 처음에 칼레라고 하는 북부의 조그만 해안 도시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근데 영국군이 본래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점령하는데 뭐 1개월이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만 칼레 시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저항을 하는 통에 이걸 점령하는데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점령한 다음에 이제 영국군은 칼레 시민들 그동안 괴롭힌 걸 생각해서 참 처단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영국군하고 칼레 시민 대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칼레 시민 대표 중에서 6사람을 교수형으로 처단을 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전부 다 용서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협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칼레 시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시민 대표가 6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침 내가 칼레 시민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나온 시민 대표가 있었습니다.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칼레 시의 최고 재벌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이제 칼레 시장, 경찰서장, 검찰총장 또 재벌 이렇게 해서 6사람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명실상부하게 칼레 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세 칼레 시민들이 이 칼레 시의 지도자들 자기를 희생시켜서 칼레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던 그 시민 대표들을 기리기 위해서 칼레 시민들이 조각가 로댕한테 부탁을 해서 이 6사람 시민 대표 조각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조각이 바로 이 조각입니다. 근데 이 조각을 로댕이 만드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렸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로댕이 이 작품을 완성을 했고 칼레 시민들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그 시민 대표들은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완전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얼굴인데 그분 진정한 얼굴이 아니다. 더 용감하게 해달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실이 오래 끌었는데 로댕이 이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참 공포, 그 두려움 이런 걸 갖게 되는 건 다 똑같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그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맞다 해서 결국 10년 만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자기 사명을 또 자기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얘기할 때 노블리스 오브리지 이걸 전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했던 그런 정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독립운동 정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독립운동 정신이란 뭐냐 하는 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독립운동 정신은 이게 소위 이제 논자에 따라서 많이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주창하고 그 쟁취하려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며 일종의 행동 기본이다. 우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자주 독립 정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강요하지 않고 아주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주체적 결단이 있어야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사를 초월하는 철저한 자기생 정신,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민족과 조국을 위한 무한한 봉사 정신, 이런 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역사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승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 정신으로 승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 역사 교실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역사 교실의 이제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청소년 역사 교실은 우리 독립운동사를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역사의식, 또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딱 이제 10년 전 19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하루 이제 3시간, 4주 과정에서 12시간 동안 강의하고 또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2번, 해서 이제 전부 이제 4번 하게 되는데 학급당 한 40명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1학기 때 휴강을 했어요. 2학기 때부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밴드에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지금 영상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8분이 계십니다. 마침 작년 10월 달에 국가보훈처에서 10년 동안 여기 봉사하신 선생님들께 이분들의 그 공로를 치하한 그런 뜻에서 보훈문화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이게 이제 2018년도 3월 달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군에서 그 이전에는 우리 국군의 역사를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미 군정에서 군사영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의 역사도 임시정부의 군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는 해방되고 미군정에서 새로 만든 게 아니다. 그 당시 군사영어학교는 주로 일본군 출신들이 언어 소통을 위해서 이제 영어를 거기서 공부를 했던 거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된다면 우리 국군이 일본군의 후예가 됩니다. 그런 모순에 빠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국군의 역사도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주장을 해왔죠. 네, 그래서 4, 5년 전에 우리 군에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어져서 우리 국군이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국군의 연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육군사관학교다가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5분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독립군 출신으로 홍범도 장군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김자진 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군 출신으로 이제 지청천 장군하고 이범석 장군 있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군가니 이제 독립군을 신흥부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을 하는데 거기에 기여했던 우당 선생 이렇게 5분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 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국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우리 독립운동사를 바로 우리 국군의 역사로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당을 설명할 때 사만갑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만갑족의 개혁주의자. 사만갑족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당 선생은 백사 이항복의 11대 세손입니다. 근데 이 이항복 이래에 10대 동안에 이 집안에서 9사람의 정성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만갑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당 선생의 아버지는 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냈던 이유승 대감인데 거기 이제 넷째 아들이죠. 우당 선생 바로 아래가 성제 이시영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우당 선생은 어렸을 때서부터 벼슬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당시 서세동정 과정에서 들어왔던 신학문 탐구에 정진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양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앞장섰었죠. 그 당시 이제 이상설, 또 이시영, 이동영, 여준 그런 분들과 같이 소위 앞서가는 이 지식인들이 젊은 지식인들이 서양의 이제 정치, 경제, 법률, 세계사 그런 걸 조직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합숙을 해가면서 신흥사, 홍엽정 같은 데서 합숙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요 아래 사진이 이제 홍엽정이라고 남산에 있는 정자입니다. 우당 선생의 둘째 형 이석영 선생이 가지고 있던 정자인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당 선생은 어떤 불평등한 봉고적 인습을 답하고 그 새 시대를 지향하는 개혁주의자로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우당 선생 육형제 집안에서는 여기 이제 독립 운동과 관련된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이제 13분입니다. 이게 이 독립운동을 한 가문 중에서 최고의 이제 원훈 가족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국내에서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을사늑약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반대 투쟁을 했는데 이상선 선생하고 같이 그 참정 대신 한규설님, 외무 대신 박재순, 시종부관 민영환 이제 그런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운동 입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지요. 체결된 후에는 이상설 선생, 이상재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중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상동교회 사진이죠. 이제 상동교회 웹울스라고 하는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국 청년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덕숭고 앞에 있는 대한문 앞, 고종 황제가 덕숭고에 계셨으니까, 바로 그 대한문 앞에 가서 이제 연자 시위를 쭉 하면서 반대 운동을 했었죠. 결국은 이제 체결되니까 여기에 대한 체결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 웨버스 청년회가 일본의 영향 때문에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되자마자 그 의당 선생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협의를 해서 웨버스 청년들이 해체되면서 상동 청년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1904년에 세우는데 최초 이제 초기에는 교장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학교 학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애국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신학문, 그 다음에 자주 독립정신 그런 거를 교육하게 됩니다. 또 1906년 되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전덕기 목사, 뭐 이동영 선생, 양기탁 선생 그런 분들을 하고 우당 선생이 같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 비밀교사 신민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신민회가 보통 이제 1707년에 이제 안창호 선생 주도에서 창립됐다 하는 이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1906년도에 그 용종의 서전소숙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서전소숙을 만든 사람들이 신민회 분들입니다. 그래서 1906년 그 1907년 그 이전 1906년에 서전소숙을 만들었는데 그 서전소숙이 신민회에서 첫 작품이기 때문에 신민회의 창설 연도를 1907년이 아니라 그 1906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해서 참고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상동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어떤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간략하게 했으니까 그냥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당 선생은 신민을 중심으로 해서 해그 만국평화회에 특사를 보내는데 특사를 보낼 수 있도록 고종에게 추청을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성사시키는데 바로 가장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이런 이제 고종 황제에게 추청을 해가지고 결국 이상설, 이준, 이휘종 그런 분들이 특사로 파견되게 됐죠. 이때 이제 우당 선생은 이 고종의 이제 측근, 그 조남익 선생, 이제 고종의 이제 비서죠. 그다음에 비서장의 조정우, 이제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고종을 설득시켜서 성사시키게 됩니다. 근데 결국 해그 만국평화회가 일제의 압력으로 해서 회의에도 참석을 못하고, 결국 우리 상정이 안 되죠. 우리 독립 문제가 회의 상정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뭐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 국권을 침탈했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환기시키게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신민회에서는 일본하고는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대를 일러서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일본 쫓아내고 독립해야 된다 하는 무장투쟁론이 공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당 선생은 1909년도 그때 이상서 선생이 연해주에 계셨는데 이상서 선생하고 만나서 만주에다가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 하는 거를 이제 협의를 하고 망명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해구 만국평화회의 특사 사진이고 이 아래는 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들이 가지고 갔던 그 황제 신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당육 형제가 1910년 이제 경술국치가 나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인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는데 이제 기여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1910년 우리가 8월 달에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면 6월 달서부터 약 그 2달 동안 우당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 장유순, 이관직 그런 분들이 이 만주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어디다 건설할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서간도 일대를 답사를 합니다. 이제 답사를 하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돌아오시죠. 돌아온 다음에 우당 선생은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육형제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우당 선생인데 우당 선생 육형제가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내가 다른 동지들하고 같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주 일대를 답사하고 왔다. 근데 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건 우리 육형제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가족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처자식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가족 40여 명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집에 이제 일종의 이제 얘기하는 이제 노비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뭐 다 해방시켰지만 그중에서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오신 분들하고 같이 60여 명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세상을 갑자기 일본 모르게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리한 돈이 약 40만 원이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40만 원이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걸 환산하기 위해서 1969년도에서 이제 신동아에서 한국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1910년도에 40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느냐 해서 52년 전이네 정확하게. 그때 계산하니까 한 600억 정도 된다 하는 돈입니다. 그 요즘 그 우당 육형제의 재산을 조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 현재 가치로는 3조, 뭐 많이 보면 한 5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이었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1911년 4월 달에 이분 이제 망명하신 분들이 이제 유아연 그 추가가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군중대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걸 만들죠. 이때 이제 이상용 선생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우리 원로 유학자였죠. 네. 그다음에 경학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6월 달에 신흥강습소, 처음에는 신흥무관학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흥강습소, 그 현지인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신흥강습소라고 해서 채웠죠. 그러나 처음서부터 군사교육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1년 지나니까 망명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신흥무관학교를 입학하려고 그러는데 더 학생들 수용하기는 너무 좁았지요. 근데 현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넓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당 선생이 웬스카이, 그 당시에 중국 총통이죠. 웬스카이를 찾아갑니다. 웬스카이를 찾아갔는데
아니 조선에서 망명해 온 사람이 중국의 대총통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엔스카이가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이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우엔스카이가 우리 한 10년 동안 주도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뭐 정치를 쥐락펴락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마침 우당 선생 아버지가 이조 판서를 했기 때문에 이분하고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우리 실정을 얘기를 했죠. 일본이 언젠가는 네 중국도 쳐들어온다. 벌써 우리는 나라를 뺏기고 여기 독립운동하러 왔는데 우리라도 이게 독립군이 길러가지고 일본하고 싸워야 네 안보에도 바로 도움이 된다. 네 안보하고도 직결된다. 그러니까 우리 좀 협조를 해달라 했으니까 우엔스카이가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1912년 그 다음해에 합리화, 유아연 합리화라는데 신흥 강수로 옮겨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913년 되면 이제 1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1호 졸업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흥하구단이라고 하는 걸 창립을 해가지고 신흥하구보, 하구보를 일종의 이제 우리 그 망명한 또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홍보물이죠. 신흥하구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1914년 되면 사회졸업생까지 나오는데 이때 백서농장이라고, 백서는 백두산 서쪽이라는 얘기죠. 이제 백서농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아주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현지 적응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됐죠. 또 3.1운동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독립군이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캠퍼스도 좁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산자라고 하는 데로 학교를 이전하죠. 그래서 이제 고산자, 합류와 처음에 시작했던 추가가 이렇게 세 곳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 신흥하구단, 선열의 시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까는 신흥하구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숙한 그런 글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국토를 찾고자 이 몸을 바쳤노라. 나는 결의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나는 조국을 광복하고자 세상 모든 일을 다 잊었노라. 나는 뒤의 일은 결의에게 맡기노라. 너는 나를 따라 국가와 결의를 지키라. 이게 선열의 시범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10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상설, 이승희 선생이 중심이 된 그 한흥동이 바로 연해주하고 흑룡강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마을이죠. 우리 망명한 동포들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흥동에 한민학교를 세우고 군사훈련 시작합니다. 또 이동희 선생이 왕청원에 또 군사학교를 만듭니다. 박용만 선생이 그 하와이 소년병 학교에 하죠. 근데 이런 학교들이 대개 1년 내면 대개 폐교를 합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이렇게 오래 계속될 수 있는 거는 학교가 운영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 비밀 단체라고 할 때 신민회가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신민회 멤버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대한제국 무관학 출신들 이런 그 인적 자원이 충분히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당 경제를 비롯해서 여기서 가지고 간 그 경제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당 선생 둘째 형 영석 이시영 선생이 학교 교주 역할을 처음에 했었죠. 이 집안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직접 교주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족 자치국 처음에 이제 경학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부민단으로 또 발전했고 나중에 한족회가 되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 망명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서 유하연, 통하연을 중심으로 우리 망명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전부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때는 이제 30개까지 세웠었는데 그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들은 바로 신흥보관학교로 이제 입교를 시켰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은 신흥보관학교 출신들이 가서 교사를 했습니다.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신흥보관학교 해서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주가로 건너뛰고 단동하고 국내에도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한 아주 비밀 거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충원이 비교적 원활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오동 전투, 청살 전투, 여기에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의 3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살 전투, 여긴 기록하지 않아서 대전 차량 전투, 그게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또 이제 서로군 정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 장군이 했던 북로군 정서도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이었던 이장영 선생이 이제 참모장을 했고 또 이범석이 거기 이제 생도 연선세장 하면서 신흥무관학 출신들이 이렇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의열단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김원봉이 중심이 돼가지고 1919년 11월 달에 처음에 세워졌죠. 이제 그 의열단은 국내외에 이제 의열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20년 이후에 이제 무장 조직, 여기 보면 이제 통일부라고 1922년 전에 이제 통일부라고 생기고 통일부에 의용군이 있습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됐었고 23년대 참의부, 1925년에 이제 정의부, 또 그 신민부, 또 29년에 있는 국민부, 이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부에서 나중에 1932년 되면은 여기 국민부에서 발전된 겁니다만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하는 게 이제 국민부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거죠. 여기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복군이 이제 1940년 9월달 중경에서 이제 처음에 창설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군이죠. 군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령관 지청천이죠. 지청천 장군. 그다음에 부사령관 일지장이 누군가의 김원봉. 그다음에 참모장 겸 이지대장이 이범석, 삼지대장 김학규. 이 전부 광복군의 최고 고위 지휘관들인데 이게 전부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운동 임시정부로 넘어갑니다만, 우당 선생은 1918년대에 국내에 잠입해가지고 고종 망명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이제 고종 망명운동을 추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니, 이 고종이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고종 황제가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이 세계적인 이슈화가 돼가지고 독립운동 추진하는데 세계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 많이 있지만 이게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뭔가 리더십이 필요한데 고종 황제가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독립운동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이 독립운동 자금 해결한데도 고종이 참여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거죠. 이 고종의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 이제 조정구대감 비서 출신 조남익 그런 분들하고 우당 선생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망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망명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고종 황제가 북경에서 거처할 수 있는 행궁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가 고종이 망명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독살을 시켜서 망명운동이 좌절이 됐습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독살됨으로써 우리 전 국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났던 게 이제 3.1운동이죠. 3.1운동. 그 일제가 10년 동안 그 무단 통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는 운동이고, 그걸 촉발시켰던 거는 고종 황제를 독살시킨 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났던 게 3.1운동입니다. 이제 우당 선생은 3.1운동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이제 북경에서 3.1운동 사후책을 논의를 하다가 4월 달에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을 비롯해서 조성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우당 선생은 그 임시정부의 초대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정원의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의정원의 의장으로도 청거도 됐습니다만 본인이 사양하고 이동영 선생은 우당 선생보다 나이가 2살 아래입니다. 근데 그분이 임시의정원 의장이 돼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당 선생은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십니다만 임시정부가 그 감투싸움 하지 또 파벌 뭐 이런 게 좀 심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채호 선생 그런 분들 비롯해서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나키즘 운동과 의열투쟁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아나키즘 운동은 저기 이제 서양의 정치 사상이죠. 서양의 정치 사상인데 제국주의 정부를 타도하고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그런 연합정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자 하는 게 아나키즘 운동입니다. 이제 1922년서부터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일규, 이정규, 뭐 유자명, 에르센코라고 이제 러시아 시인입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아나키즘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신채호 선생, 김작우 선생, 그다음에 북경대학의 이제 루신, 또 이제 대만 출신의 이제 범보냥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연대가 돼가지고 자유와 평등 이런 사상을 추구하게 되죠. 1924년에는 우리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중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제중 이제 그런 걸 제중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정의 공부를 하고 하는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아나키스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죠. 1928년도에는 이제 상해에서 동방 무정부주의자 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 심지어는 일본, 뭐 베트남, 필리핀 각국 대표가 다 아나키스트 대표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무정부주의자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우당 선생이 한국의 독립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의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이 동방 무정부주의자 회의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1929년에는 이율규, 이정규를 또 김종진, 엄순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 이제 무정부주의 만주로 보내죠. 그래서 만주 제만 조성 무정주의자 몇 명을 결성을 해가지고 김자진 장군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의열투쟁, 아까 의열단 얘기를 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신흥무관학 출신들이 중심돼서 이제 만든 단체입니다만 이게 이제 1924년 되면은 이제 북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의열단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죠. 김창숙, 신채호, 뭐 유자명 이런 분들이 이제 김원봉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의열단 활동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201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서울에 있는 이제 경성 식산은행 동양적식주에서 폭탄을 측정한 사건, 다 이제 의열투쟁, 의열단에서 했던 의열투쟁입니다. 1931년에는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만주에 있던 우리 동지들이 많이 이제 상해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남아 한인연맹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하고 유자명이 이제 의장으로 그걸 하게 되죠. 그다음에 1931년 9월 달입니다만 그때 정화함, 김성수, 중국 사람 왕화초, 화균실, 이 왕화초, 화균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항일 구국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때 여기 비밀행동제적으로 흑색공포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0년 KBS에서 자유인 이회영이라고 하는 주말 연속극을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이 모티브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흑색공포단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이 했습니다. 흑색공포단은 중국 국민당 왕정이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수하는 이제 이런 사건도 생기고 그 아오모리 일본 영사관 폭발 사건, 그다음 1932년대에는 일본 그 군수물자를 싣고 있는 운반선이죠. 그걸 이제 천진에서 이제 폭탄 던지는 그런 사건도 벌이게 됩니다. 우당 선생은 그 우리 한국과 중국의 독립군과 중국은 항일혁명군이라고 합니다만 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는 건데 1932년 요령성 민중자유군 총사령 당치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장군, 이게 이제 우리 독립군하고 일본의 중국의 항일혁명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우당 선생이 그 현지 지도를 하고 또 관동군 만주 일대를 쭉 지배했던 게 이제 일본의 관동군인데 관동사령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처단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이 정보를 일본 사람들이 입수한, 일본 경찰에서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당 선생이 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련을 거쳐서 요령성 들어가는데 그 대련 수상경찰서에서 우당 선생을 체포하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1932년 결국 우당 선생이 여순 감옥에서 일본 경찰의 그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우당 선생께서 대련 경찰서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문에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건 조작이었고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바로 여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걸로 여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게 혁명열사 증명서인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2000년 1월달 뭐 지금 한 뭐 21년 됐습니다만 일단에 이회영 동지한테 항일 혁명열사로 추서를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 항일 운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당 선생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립군하고 중국의 항일혁명군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하고 싸웠던 그걸 지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당 선생은 비록 조선 사람이지만 중국 혁명운동을 위해서 기여했다 해서 혁명열사로 추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혁명열사로 추서하신 분은 우당 선생하고 그 당시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조선혁명군 사령관이었던 양세봉 장군 두 분입니다. 물론 평양에 가면 거기 이제 공산진영 그쪽에서 혁명열사로 추서된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만 민족지정에서는 두 분만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당 선생의 독립운동 사상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당 선생은 개혁적인 자유주의, 평등 사상 그런 게 아주 기본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당 선생은 본래 그 혁신적인 유학자였는데 서양의 사상과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유와 불평등과 부자유 이걸 배격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양반상, 반상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적서차별하는 거 이거 시정해야 된다. 남녀 불평등 이거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직접 실천에 옮겼던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독립운동 노선은 바로 무장투쟁 노선이었죠.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당시 국제정세로 봤을 때 강대국들이 전부 제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천상 우리가 군을 길러서 싸워서 쫓아내고 독립해야 된다는 무장투쟁 노선을 했었고 또 우당 선생은 독립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어떤 통치 구조를 가져야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사상가였습니다. 이제 분권적인 지방자치와 연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평등 사상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정부의 미래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그 설린우호, 국경을 초월한 세계 평화주의 이걸 추구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 설린 우호를 해야 되고 세계 시민,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게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구상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우당 선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당 선생을 통해서 우리
이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지도자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노브리스 오브리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만, 바로 우당 선생은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생명, 재산을 바쳐서 바로 지도자가 참 추구해야 될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사명이 뭔가 하는 걸 보여준, 이게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브리스 오브리지의 상징이다. 또 우당 선생은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당 선생으로부터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해야 된다. 우당 선생은 이제 고질적인 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감투 싸움, 파벌 싸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은 일체 어떤 대표나 그 명예, 그런 거를 다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선 선생은 우당 선생을, 이상선이 아니고 이상재 선생은 우당 선생은 이제 이면 지도자다.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지도자라고 이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공로, 이거보다는 동지와 주변을 챙기는 그런 통합 지향형인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당 선생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우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당 선생 형제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동서 역사상에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떠난 충신 열사가 수백 수천이다. 그러나 우당 선생 일가처럼 육형제 전 가족 45명이 한 마음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일제히 나라를 떠난 사람은 이게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장하다. 우당 형제는 참으로 그 형의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육형제의 절이는 참으로 백세 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나마 오늘 우당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